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빌포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랑풀 광장으로 가는 길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상메랑 부인의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까 식탁에 남겨두고 갔던 손님들은 살롱 쪽으로 옮겨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르네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자 사람들은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여 목자르기 관리님, 국가의 초석, 왕당의 브루투스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하고 한 사람이 소리 질렀다. 또다시 공포정치의 위험이라도 있는가요?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코르시카의 식인기가 굴 속에서 빠져나왔나요? 하고 세 번째 사나이가 물었다. 후작 부인 하고 빌포르는 미래의 장모에게 다가가면서 말했다. 그런 식으로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후장님, 은밀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어머, 그럼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군요. 하고 후작 부인은 빌포르의 이마가 흐려 있는 것을 보면서 물었다. 실로 중대한 일이므로 며칠 동안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는 르네 쪽을 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이것으로 사태가 얼마나 중대한지 아시겠지요? 어디로 떠나시나요? 하고 르네가 소리 질렀다. 그녀는 이 뜻하지 않았던 뉴스에 의해 야기된 감동을 숨길 수가 없었다. 유감이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고 빌포르가 대답했다. 그래, 어디로 가시게 되었나요? 하고 후작 부인이 물었다. 그것은 재판상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누군가가 만일 파리에 볼 일이 계시다면 오늘 밤에 떠나는 우리 친구의 한 사람이 기꺼이 용건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일동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하고 후작이 말했다. 네, 죄송하지만 서재로 갔으면 하는데요. 후작은 빌포르의 팔을 잡고 함께 나갔다. 그런데 하고 후작은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얘기를 해줘요. 더할 수 없이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파리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후장님, 정말로 실례의 질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후장님은 공채를 가지고 계신가요? 전 재산이 김영증권으로 되어 있지 아마 6, 70만 프랑은 될 텐데. 그럼 그것을 파십시오, 후장님. 파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산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슨 수로 팔지? 출입하는 증권 중개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 그럼 그 사람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당장. 그야말로 일각의 유예도 없이 팔게 할 테니까요. 어쩌면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것 큰일이군 하고 후작은 말했다. 지금 곧 쓰지. 그렇게 말하고 후작은 책상에 앉아 출입 중개인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썼다. 그 속에서 그는 어떤 값이라도 좋으니까 당장에 팔라고 명령했다. 편지는 받았습니다만 하고 빌포르는 정중하게 그것을 지갑 속에 넣으면서 말했다. 한 통만 더 받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인가? 국왕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요. 국왕 앞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국왕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걸. 그러니까 후장님에게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후장님께서 사루비우님에게 부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련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는 귀중한 시간을 뺏길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국왕 옆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편지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네의 상사에게는 자유로이 튤리궁에 출입할 수 있는 국세 상서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소개를 받으면 자네는 낮이든 밤이든 국왕 앞에 나갈 수가 있을 텐데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처럼 뉴스를 입수한 공적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세 상서는 반드시 저를 내동댕이 치고 자기 손에 이익을 거머쥘 것입니다. 후장님, 저는 여기에서 다만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튤리궁에 남보다 먼저 들어가게 되면 제 일생은 보장됩니다. 그것은 제가 국왕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큰 봉사를 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가서 떠날 채비나 해요. 나는 사루비우를 부르기로 하지. 그리고 자네의 통행증이 될 만한 편지를 쓰게끔 하지. 알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뒤에는 역 마차에 타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역 마차를 집 앞에 세우도록 하게. 물론 후작 부인에게는 후장님이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지요. 그리고 따님에게도. 하필이면 이런 날에 헤어져야 하는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내 서재에 불러오도록 하지. 그렇게 하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 이건은 잘 부탁드립니다. 후작은 초인종을 울렸다. 종복이 나타났다. 사루비우 백작에게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라. 그리고 나서 후작은 빌포르를 향해 자, 빨리 가보게 하고 말했다.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빌포르는 뛰어가듯이 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문을 나서자 검사 대리가 허둥대는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 남의 눈에 띄면 사람들이 이상한 걱정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그야말로 점잖은 걸음걸이로 돌아갔다. 자기 집까지 돌아왔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하얀 유령 같은 것을 보았다. 그것은 카탈로니아 마을의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에드몽의 소식을 알 수가 없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파로에서 빠져나와 자기가 직접 애인이 체포된 이유를 알려고 찾아온 것이었다. 빌포르가 가까이 가자 그녀는 기대고 섰던 벽에서 떨어져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단테스는 자기 약혼녀에 대해서 검사 대리에게 이야기했었다. 따라서 메르세데스가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검사 대리는 그녀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위엄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녀가 애인이 어떻게 되었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자기가 피고이고 상대방이 재판관인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나이는 중죄 범인입니다. 하고 빌포르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나로서는 어떻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빌포르가 지나쳐가려고 하자 그녀는 다시 그를 붙들었다. 하지만 이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가면 그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있을까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나는 모릅니다. 이미 내 관할을 떠났으니까요. 하고 빌포르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 부드러운 눈길과 애원하는 듯한 태도에 거북함을 느껴 메르세데스를 옆으로 떠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느닷없이 쾅 하고 문을 닫았다. 지금 자기에게 몰아닥친 이 고뇌를 바깥에 팽개쳐 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러나 고뇌를 그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베르질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독화살로 상처받은 사람은 그 화살을 자기 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빌포르는 돌아오자 문을 닫았다. 그러나 객실에 들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흐느낌 같은 한숨을 흘렸다. 그리고는 팔걸이 의자에 쓰러지듯이 주저앉았다. 그러자 그의 병든 마음의 밑바닥에 치명적인 궤양의 첫 싹이 움텄다. 그가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희생시킨 그 청년, 그의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벌받은 결백한 청년이 지금 창백하고 무서운 얼굴로 똑같이 창백해진 약혼녀의 손을 잡고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양심의 가책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양심의 가책은 고대의 비극적인 운명의 광인처럼 병자를 느닷없이 놀라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 옛날을 생각나게 하고는 괴롭히고 찌르는 듯한 아픔을 주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희미하면서도 비통한 메아리이다. 그래서 빌포르는 그냥 한순간 더 주저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사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그때에도 피고에 대한 재판관의 싸움이라는 느낌밖에는 받지 않았다. 더욱이 재판관도 배심원도 감동되는 전격적인 웅변에 의해 사형을 받게 된 그들 피고는 그의 이마에 아무런 어두움도 남기는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피고는 모두 죄인이며 적어도 빌포르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그는 한 사람의 결백한 사나이에게, 지금부터 바야흐로 행복해지려는 사나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그 사나이의 자유뿐 아니라 행복까지도 파괴하고 만 것이다. 이번의 경우 그는 이미 재판관이 아니라 목 자르기 관리였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아까 말한 것 같은
희미한 메아리를 느꼈다. 이 메아리는 지금까지의 그로서는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높이 울려 막연한 불안으로 가슴을 채웠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는 다시 그 상처가 덮어질 때까지는 그 피가 스며나온 상처에 떨지 않고서는 손가락을 댈 수도 없다는 것을 본능적인 고통으로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빌포르가 받은 상처는 결코 덮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어쩌면 덮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보다도 더 심한 출혈과 한층 더 혹독한 고통을 수반하고 다시 입을 벌릴 그러한 상처였다. 만일 이때 르네의 상냥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청년을 용서해 주라고 청한다면, 혹은 또 아름다운 메르세데스가 들어와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아무쪼록 제 약혼자를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다. 그렇게 했다면 필연적으로 이미 반쯤 수그러져 있는 그의 이마는 완전히 엎드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얼음같이 싸늘해진 손은 그 결과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단테스를 자유롭게 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용하기만 한 침묵 속에서 아무런 소리도 그에게 속삭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며 빌포르의 종복이 들어와서 마차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렸다. 빌포르는 마음속의 싸움에 이긴 승자처럼 벌떡 일어났다. 아니, 일어났다기보다도 껑충 뛰어올랐다. 그리고 책상으로 달려가 하나의 서랍 속에 있는 금화 전부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손을 이마에 댄 채 두서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잠시 동안 불안한 듯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종복이 외투를 어깨에 걸쳐준 것을 깨닫고는 집을 나서서 마차에 올라타고 퉁명스럽게 그랑풀 거리의 상메랑씨 집으로 가도록 명령했다. 이것으로 단테스는 가엾게도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빌포르는 서재에서 상메랑씨의 약속대로 후작 부인과 르네를 발견했다. 르네의 모습을 보고 그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또다시 단테스의 석방을 원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주의가 가지는 부끄러운 점이지만 아름다운 소녀의 머리에는 단지 하나의 생각밖에는 없었다. 빌포르가 떠난다는 것 밖에는. 그녀는 빌포르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빌포르가 그녀의 남편이 되려는 순간에 여행을 떠나려 하는 것이다. 빌포르는 언제 돌아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르네는 단테스를 불쌍하게 생각하기는커녕 그 범죄에 의해 자기를 남편에게서 떼어놓았다고 그를 저주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았다면 메르세데스는 뭐라고 말했을까? 가엾은 메르세데스는 라 로슈 거리 모퉁이에서 자기 뒤를 따라오고 있는 페르낭을 발견했다. 그녀는 카탈로니아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절망한 나머지 죽은 듯이 침대에 엎드렸다.
침대 앞에는 페르낭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빼려고 하지도 않는 얼음처럼 차가운 손을 붙잡고 뜨거운 키스를 마구 퍼부어댔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는 그것을 깨닫지조차 못했다. 그녀는 이렇게 그날 밤을 보냈다. 기름이 없어지자 램프는 꺼졌다. 그녀에게는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둠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날이 밝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고뇌가 그녀의 눈을 가려버렸다. 그래서 에드몽의 모습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하고 그녀는 페르낭 쪽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어제부터 내내 옆에 있었어. 하고 페르낭은 괴로운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모렐 씨는 이것으로 졌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단테스가 신문을 받은 뒤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친구를 찾아다녔고 힘이 되어줄 만한 마르세유의 유지들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미 단테스는 보나파르트 당의 스파이로서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무리 대담한 사람이라도 나폴레옹이 또다시 왕좌에 오른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냉담한 대접을 받고 경원시되고 또는 거절당했다. 그는 절망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누구도 어떻게도 손을 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편 카두로스는 몹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렐 씨처럼 찾아다니며 단테스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고, 물론 할 수도 없었지만 집안에 틀어박혀 불안한 마음을 구주베리술 2병으로 달래려고 하였다. 카도루스 같은 정신 상태에서는 단지 2병의 술만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새로 술을 사러 가기에는 너무 취해 있었고 취기가 기억을 소멸시킬 만큼 취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건들거리는 탁자 위의 빈 술병 2개를 앞에 놓고 팔꿈치를 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호프만이 펀치에 젖은 원고 용지 위에 흩뿌려 놓은 망령들이 심지가 긴 촛불에 비추어지면서 마치 검고 이상하게 생긴 먼지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당근알만은 별로 괴로워하지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기까지 했다. 왜냐하면 적에게 복수를 했고 잃어가고 있던 파라온 호에서의 지위가 확실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선천적으로 귀에다 펜을 꽂고 심장 대신 잉크병을 지니고 있는 계산가였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에게 있어서는 가감승제였다. 그래서 한 인간이 감소시킬지도 모를 전체의 액수를 만일 하나의 숫자가 증가시키게 된다면 그 숫자는 그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의 인간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한 인간이었으므로 당그랄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가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다.
빌포르는 사르비우시의 편지를 받아주고 르네의 양쪽 볼에 키스를 했다. 상메랑 부인의 손에도 키스를 하고 후작의 손을 한 번 쥐고 나서는 역 마차를 타고 에쿠스 거리를 달렸다. 단테스의 아버지는 고뇌와 불안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에드몽 단테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미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다. 3배나 되는 마차석을 주고 파리 가도를 쏜살같이 달리고 있는 빌포르의 일은 잠시 접어두고 2-3 군데의 살롱을 거쳐 튠리 궁전의 조그만 서재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창문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이 서재는 나폴레옹과 루이 18세가 매우 좋아했던 서재로서 유명하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루이 필립의 서재로 되어 있다. 그 서재 안에서 루이 18세는 귀인 특유의 기벽으로 특히 애호하고 있는 하트웰에서 가져오게 한 호두나무 제목으로 만든 탁자를 앞에 놓고 앉아 50에서 52살쯤 되어 보이는 머리가 반백이고 귀족적인 얼굴을 한 몹시 옷차림에 신경을 쓴 한 사나이의 이야기에 적당히 귀를 기울이면서 호라티우스의 한 권의 책 여백에 주석을 써 넣고 있었다. 이것은 꽤 귀중하게 여겨지는 판이면서도 매우 부정확한 그리피우스 판이었다. 그리고 왕의 재치 있는 철학적 고찰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뭐라고 했지? 하고 국왕이 물었다. 매우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폐하. 정말인가? 꿈속에서 7마리의 살찐 암소와 7마리의 야윈 암소라도 본 것 아닌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꿈은 7년의 풍작과 7년의 식량 부족을 암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폐하와 같은 선견지명이 있는 국왕에 계시는 한 식량 부족의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어떤 재앙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긴가? 브라카스군. 폐하, 아무래도 남프랑스 방면에 폭풍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공작. 하고 루이 18세는 대답했다. 그건 자네가 받은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닐까? 나는 반대로 그쪽 방면은 무척 쾌청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루이 18세는 꽤 재치 있는 사람이기는 했으나 별로 재미없는 이런 익살도 좋아했다. 폐하 하고 브라카스는 말했다. 충실한 신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만이라도 랑독, 프로방스, 로피네 지방으로 확실한 인물을 파견해서 이 지방 인심에 관한 보고를 취합해 오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카니무스, 수르디스, 우리는 귀머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고 왕은 호라티우스의 주석을 달면서 대답했다. 폐하 하고 대신은 이 베노자 시인의 시 반귀절의 뜻을 알고 있는 채 하기 위해 헛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폐하가 프랑스의 좋은 정신을 신용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뭔가 필사적인 음모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거지? 보나파르트입니다. 적어도 그의 일파입니다. 브라카스군 하고 국왕은 말했다.
자네는 자기 어리석은 공포를 늘어놓아 내 공부를 방해할 생각인가? 폐하가 너무 안심하고 계시는 모습이 제 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잠깐. 지금 파스토로 쿰 토라헤레토 양치기는 양을 데리러 갔거든 에 대해서 아주 기막힌 주석을 생각해낸 참이야. 기다려줘. 끝나거든 얘기를 계속해줘. 잠시 침묵이 계속되었다. 루이 18세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느다란 서체로 호라티우스의 여백에 새로운 주석을 써 넣었다. 주석을 다 달고는 계속하게 공작 하고 국왕은 타인의 생각에 주석을 달았을 뿐인데도 마치 자기가 하나의 생각을 지니기라도 한 것 같은 그야말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얼굴을 쳐들고 말했다. 계속하게 들어보지. 폐하 하고 브라카스는 순간 빌포로의 공로를 가로챌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품으면서 말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근거 없는 단순한 소문이나 단순히 꾸며낸 뉴스가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을 지닌 사나이로서 제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남프랑스의 감시를 맡고 있는 사나이가 역 마차를 타고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큰 위험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마라두키스 아위 도몸, 너는 흉조에 의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도다. 하고 루이 18세는 계속해서 주석을 달았다. 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네. 하지만 손을 뻗쳐 봐주겠나? 어느 쪽 손을 말입니까? 편리한 쪽의 손을. 자, 그곳 왼쪽에. 여기 말입니까, 폐하? 내가 왼쪽이라고 말하는데 자네는 오른쪽을 찾고 있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왼쪽을 뜻하는 거야. 그래, 맞았어. 거기야. 거기에 어제 날짜로 된 경시 총감이 보고서가 있지? 그 당드래군이 온 것 같군. 그렇지? 당드래군이지? 하고 왕은 거기에 들어온 연락 담당에게 물었다. 왕의 예상대로 경시 총감의 내방이 보고되었다. 그렇습니다. 당들의 남작입니다. 하고 연락 담당은 대답했다. 그렇군. 역시 남작이었군. 하고 루이 18세는 희미한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들어오게 남작. 그리고 자네가 최근 부오나파르트에 대해서 알아낸 것을 공작에게 얘기해주게. 설사 어떤 중대한 정세든 우리에게 숨겨서는 안 되네. 자, 엘바섬은 화산인가? 불길이 하늘을 태울 듯한 싸움이 거기에서 튀어나올까? 벨라, 호르리다, 벨라. 싸움, 소름이 끼칠 듯한 싸움 말일세. 당드레시는 팔걸이 의자의 등에 두 손을 얹고 그야말로 우아하게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폐하는 어제의 보고를 읽어보셨는지요? 보고 말고. 하지만 공작에게 찾아보라고 했는데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네가 그 내용을 직접 공작에게 얘기해주지 않겠나? 저 왕위 찬탈자가 엘바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게. 폐하의 모든 신하들은 하고 남작은 공작을 향해 말했다. 최근 엘바섬에서 우리에게 도착한 뉴스를 알면
박수 갈채를 보낼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나파르트는 당드레 씨는 루이 18세 쪽을 보았다. 그러나 왕은 주석을 써넣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서 얼굴조차 들지 않았다. 보나파르트는 하고 남작은 계속했다. 죽고 싶을 만큼 따분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처럼 하루 종일 포르트 롱고느 광부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을 달래기 위해 몸을 긁고 있다고 했지? 하고 왕이 말했다. 몸을 긁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공작이 물었다. 폐하, 그것은 무슨 뜻인지요? 그렇군, 공작, 자네는 잊고 있었군. 그 위인, 그 영웅, 그 절반쯤 하느님 같은 사나이가 피부병에 걸려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 외에 백선이라는 피부병 말일세. 아니, 좀 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장님. 하고 경시 총감이 말을 이었다. 거의 확실한 일입니다만 좀 더 있으면 왕위 찬탈자는 아마 정신병자가 되고 말 겁니다. 정신병자라고요? 그것도 심한 정신병자가 될 겁니다. 머리가 돌았습니다. 어떤 때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가 하면 어떤 때는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크게 웃습니다. 또 때로는 해안으로 나가서 바다에 돌을 던지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돌이 대여섯 번 물을 헤치고 나가면 마치 또다시 마렌고의 전투나 아우스테를리츠의 전투에서 이기기나 한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시겠지만 정신병자가 될 징조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총명하다는 징조일지도 모르지. 남작, 총명하다는. 하고 루이 18세는 웃으면서 말했다. 옛날의 뛰어난 대장들은 바다에 돌을 던지면서 기분 전환을 꾀하곤 했다니까. 플루타크의 책을 읽어보게. 거기에 나오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평전을 말일세. 브라카스 씨는 태평스러운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생각에 잠기고 말았다. 빌포르는 자기 비밀의 이익을 전부 새치게 당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브라카스 씨에게 심각한 불안을 안겨줄 만한 이야기 정도는 하고 있었다. 자, 당드래군. 하고 루이 18세는 말했다. 브라카스 군은 아직도 납득하지 못했어. 왕위 찬탈자의 계심에 대해서 말해주게. 경시 총감은 황공스럽게 절을 했다. 왕위 찬탈자의 계심요? 하고 공작은 왕과 당드레가 마치 베르질리우스의 시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목자처럼 번갈아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왕위 찬탈자가 괘씸을 했습니까? 완전히 괘씸했습니다, 공장님. 하지만 어떻게 괘씸을 했다는 거요? 올바른 주의로 괘씸을 했지, 남작. 그것을 설명해주게. 공장님, 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총감은 더할 수 없이 공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번 나폴레옹이 열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그의 근위병 중 나이 든 병사 두세 명이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노병들에게 휴가를 주면서 앞으로는 좋은 왕을 섬기도록 하라고 타일렀다는 겁니다, 공장님. 이것은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브라카스,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왕은 득의양양해서 앞에 펼쳐진 두꺼운 주석본을 조사하던 손을 잠깐 멈추고 말했다. 폐하, 그렇다면 경시 총감과 저 가운데서 누군가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폐하의 경비 임무를 맡은 경시 총감이 잘못 알고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폐하를 대신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나이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합니다만 꼭 그러한 광영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고 말고 공작. 자네가 그런다면 누구하고라도 만나겠네. 하지만 우선 확실한 준비를 하고 만나고 싶군, 경시총감. 아까 것보다 좀 더 새로운 보고는 없었는가? 이건 이미 2월 20일자 것이니까 말이야. 오늘은 벌써 3월 3일이거든. 아직은 없습니다, 폐하. 실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은 아침부터 외출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나온 뒤에 무슨 보고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경시청에 가보도록 하게. 만일 아직도 온 것이 없으면 그렇지 하고 루이 18세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날조를 하면 되지.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 폐하 하고 경시총감은 말했다. 고맙게도 이 점에 관해서는 하나도 날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처럼 저희들의 책상 위에는 실로 상세하게 수레된 고소장이 산더미처럼 쌓이곤 합니다. 그것들은 재산도 지위도 없는 자들에게서 나온 것으로서 놈들은 지금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데에 조금이나마 사례를 받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우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서 자기들의 예언이 현실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가봐요. 하고 루이 18세는 말했다. 내가 자네를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게. 곧 다시 뵙겠습니다, 폐하. 1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폐하, 저는 하고 브라카스는 말했다. 저는 사자를 불러오겠습니다. 아니, 기다리게. 잠깐만 기다리게. 하고 루이 18세는 말했다. 그런데 브라카스, 나는 자네의 문장을 바꾸어주고 싶은데 말이야. 날개를 활짝 편 한 마리의 독수리가 발톱 사이에서 달아나려고 헛되이 몸부림치고 있는 먹이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그리고 거기에 TENAX 붙들고 놓치지 않겠다는 뜻의 라틴어 라는 명구를 곁들이는 걸세. 폐하, 황송합니다. 하고 브라카스 씨는 심한 초조감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말했다. 자네에게 이것을 묻고 싶은데 말이야. 몰리 푸기엔스 아네리투. 숨이 끊어질 듯이 도망친다. 알겠나? 늑대를 만나서 도망치는 사슴이라고나 할까? 자네는 수렵관이고 더욱이 수렵주의자였잖나. 그 이중의 자격에 있어서 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나? 훌륭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폐하. 그런데 저희 사자는 폐하가 말씀하시는 사슴 같은 놈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나이는 역마차를 타고 880km나 되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불과 사흘 만에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공작. 제가 좋아서 지치기도 하고
걱정도 하는 꼴일세. 말하자면 사서 하는 고생이지. 왜냐하면 지금은 서너 시간이면 용물을 끝낼 수 있는 전신기라는 것이 있으니까 말일세. 이것을 사용하면 전혀 숨가쁘게 달려올 필요도 없는데 말이야. 아, 그것은 폐하. 일부러 먼 곳에서 폐하에게 중대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달려온 불쌍한 젊은이에 대해 너무나 차가운 말씀이십니다. 이 사나이를 소개해서 보낸 사르비유 씨에 대한 의리도 있습니다. 모쪼록 그를 만나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사르비유 씨란 내 형의 시종으로 있던 사람인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랬었군. 그는 마르세유에 있었지. 그 마르세유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음모라는 것에 대해서 썼던가? 아닙니다. 다만 그 빌포르라는 사나이를 소개하면서 폐하를 만나뵐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뭐? 빌포르라고? 하고 국왕은 소리질렀다. 그 사자라는 사람이 빌포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폐하. 그 사나이가 마르세유에서 왔단 말이지. 당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왜 즉시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 하고 국왕은 그 얼굴에 조금 불안한 빛을 보이면서 말했다. 폐하께서 그 이름을 모르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다니 브라카스. 그는 성실하고 훌륭한 사나이일세. 게다가 특히 큰 야망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자네도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알고 있을 테지? 그의 붙인 말입니까? 그래, 바로 노아르티에라고. 지롱드당의 노아르티에 말입니까? 원로원 의원 노아르티에 말입니까? 그래,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럼 폐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을 중용하신 겁니까? 브라카스,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 빌포르는 큰 야망을 품고 있는 사나이라고 말했지. 즉, 그는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나이란 말일세. 비록 자기의 아버지라도 말이야. 그럼 폐하, 그를 들어오게 할까요? 당장 데리고 와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밑의 마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불러와요. 그럼 당장 갔다 오겠습니다. 공작은 젊은 사람처럼 재빨리 물러갔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려는 열의는 그에게 20살의 젊음을 부여하고 있었다. 루이 18세는 뒤에 혼자 남아서 펼쳐진 채로 있는 호라티우스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유스툼 에트 테나켐 프로포시티 윌름, 마음이 바르고 의연한 의지를 가진 사나이 하고 중얼거렸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